네, 안녕하세요. SQLD 모든 것의 저자 조영학입니다. 오늘은 그 챕터 2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본질 식별자와 인조 식별자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SQLD 시험 범위에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에요. 본질 식별자, 인조 식별자, 즉 식별자를 공부할 때 앞에 다 나오는데 특별히 이걸 별도의 챕터로 별도의 소단락으로 그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문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처음 나오는 거죠. 기존에는 이런 문제가 없다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문제 자체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좀 예측이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본질 식별자와 인조 식별자를 문제로 만든다라고 하면 포인트는 명확해요.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질 식별자하고 인조 식별자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해볼게요. 앞에 다 공부한 식별자를 공부할 때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본질 식별자라고 하는 것은 업무에 존재하는 원래 식별자다, 원조 식별자라고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자면 모델링을 할 때 해당 테이블을 식별하는 우리가 다루게 되는 비즈니스 로직에서 존재하는 그런 데이터를 의미해요. 사원 테이블이라고 하면 사원 번호, 학생 테이블이라고 하면 학생 번호, 학번, 이런 번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본질 식별자고요. 근데 그 번호가 원래 있는 거, 시스템에서 가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그 실물에서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민등록번호, 이건 우리가 신분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마다 다 부여가 돼서 갖고 있는 값, 이런 것들이 본질 식별자고, 자, 인조 식별자라고 하는 게 사실 좀 더 특이한 케이스예요. 인조 식별자는 뭐냐면 원래는 없는 거예요. 원래는 없는 거. 업무에 원래 없는 건데 이 원래의 식별자가 너무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인위적으로 만든 식별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본질 식별자와 인조 식별자를 나누는 경우는 사실 복합 식별자일 경우가 많아요. 원래 식별자가 너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단일 식별자인데 복잡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단일 식별자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사원 번호, 학생 번호 그럼 복잡할 거 자체가 없고 그냥 그렇게 쓰면 돼요. 근데 식별자가 복합 식별자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2개, 3개, 4개, 어떤 경우는 5개가 합쳐진 형태의 복합 식별자일 때가 있어요. 너무 복잡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식별자를 만들어서 쓴다. 요게 인조 식별자예요. 자, 예를 좀 봅시다. 이게 사실 다른 예도 많은데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제가 볼 때 딱 이거 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또 다른 만약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나중에 꼭 설명하는 영상이든 또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릴 것이고, 오늘은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 요런 이열들을 한번 봅시다. 재고 테이블이 있어요. 재고 테이블은 이게 이제 도서 재고인데 도서 번호가 PK예요. 주문 테이블에는 주문 번호가 PK예요. 그래서 주문 목록 테이블을 만들 때 이렇게 도서 번호가 PK로 들어가고 주문 번호가 PK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주문 목록이라고 하는 테이블의 PK는 주문 번호 더하기 도서 번호예요. 주문 번호 더하기 도서 번호예요. 2개밖에 안 되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복잡하다고 생각합시다. 2개라서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쓰는 거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고 그냥 주문 목록 번호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쓰자. 요런 게 인조 식별자예요. 이렇게 주문 목록 번호를 그냥 만들어서 쓰자. 요게 인조 식별자예요. 인조 식별자를 쓰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우리가 본질 식별자, 인조 식별자 이런 말을 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본질 식별자는 따로 사실은 언급할 게 없어요. 원래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원래 모델링에서 쓰던 식별자들이 구성이 되는 원래의 식별자예요. 업무 로직에 이미 존재하는 식별자고 따로
생각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인조식별자를 얘기하는 것은 항상 모든 게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예, 인터스텔라의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예,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방법을 찾을 것이다. 예. 항상 문제가 나오면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고자 하는 게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 본능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인조식별자라는 게 없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구성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 불편한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나온 게 인조식별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일단 인조식별자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단지 여튼 이게 한글이다 보니까 용어가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정리해 봅시다. 본질식별자, 인조식별자, 본질식별자를 원조식별자라고 하기도 하고 인조식별자를 대리식별자라고 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것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 좀 의미를 찾아봅시다. 그럼 의미를. 뭐가 다른 거지? 두 경우가? 본질식별자를 주식별자로 구성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봤어요. 두 번째는 인조식별자를 주식별자로 추가하는 경우 이렇게 구분을 지어봤어요. 앞에 거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재고가 있고 주문이 있고 재고가 있고 주문이 있고 주문 목록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주문 목록 테이블을 만드는데 자, 1번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경우는 장점이 있죠. 장점이 있어요. 주문 번호와 도서 번호가 PK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공부하기도 하지만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 거 데이터베이스의 제약 조건은 데이터를 입력할 단계에서 DBMS 차원에서 시스템 차원에서 안 되는 거를 막아줘요. 허용하지 않는 걸 정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약 조건을 기반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본질식별자를 주식별자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데이터의 정합성을 깨트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아줄 수 있다. 재고라고 하는 것과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 데이터들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서번호, 주문번호 형태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문 목록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 오퍼레이터가 실수를 하거나 혹은 뭔가 전산적인 오류에 의해서 똑같은 데이터가 중복으로 입력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는 막아줘요. 그걸 중복 입력되는 것 자체를. 이거 이미 한번 들어갔는데 똑같은 걸 또 입력하려고 하는데 라고 하는 걸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복을 막아줘요. DBMS 차원에서. 또한 이런 장점도 있어요.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스템에 그런 그 조회의 성능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최적화, 옵티마이저를 공부하시면서 인덱스 구성도 공부하시게 되는데 인덱스를 구성을 해서 조회 성능을 올릴 수가 있어요. PK는 기본적으로 인덱스가 생성이 돼요. 자동으로. 여러분이 인덱스를 생성하라라고 명령어를 내리지 않아도 PK는 PK에 대한 인덱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이렇게 구성을 하면 주문번호 더하기 도서번호 형태의 인덱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PK, 이 주문번호 플러스 도서번호 형태의 어떤 검색을 하거나 웨어절에 의해서 값을 비교하거나 라고 할 때 인덱스에 따른 최적화 연산이 수행을 하게 되고 성능이 하락되는 걸 막아주죠. 근데 자, 이제 이걸 봅시다. 인조식별자를 만들었어요. 앞에서 도서번호와 주문번호가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이게 PK가 두 개니까 복합식별자가 되니까 이걸 그냥 하나의 주문 목록 번호로 바꿨다. 인조식별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제가 얘기하는 게 사실은 좀 단점 부분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제약사항에 대한 그 조건 검사도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일반 속성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주문번호와 도서번호가 어떤 시스템 오류라든가 오퍼레이터의 실수에 의해서 똑같은 데이터를 중복으로 입력할 때 못 막아요. 이렇게 구성을 하면 중복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요.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인덱스 구성 자체도 PK에 대해서만 인덱스가 생성되기 때문에 주문 목록 번호라고 하는 것만 인덱스가 생성이 되지 주문 번호 플러스 도서 번호 형태의 인덱스는 안 만들어져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별도로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은 안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구성 자체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도서 번호와 주문 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외어절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죠. 어떤 조건을 세워서 검색을 하고자 할 때 결국 주문 번호와 도서 번호로 검색을 하게 되는데 인덱스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능상의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자면 별도의 인덱스를 생성을 해야 된다. 이런 불편한 점이 생기는데 그럼 인주인식 별자를 왜 만들어요? 이렇게 안 좋은데? 단점만 있는데? 장점이 있어서 그래요. 그 장점이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인조식 별자 사용의 장점이에요. 추가적인 연산 없이 시퀀스나 키 제약 조건 등을 통해서 주식 별자를 생성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일련 번호 형태거든요. 주문 목록 번호는 주문 목록이 쌓일 때 그냥 1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냥 순차적으로 생성하는 일련 번호 형태. 데이터베이스에서 근데 시퀀스라는 게 있어요. 시퀀스라는 걸 만들게 되면 시퀀스에서 계속 알아서 번호를 일씩 증가시켜서 값을 주죠. 우리가 딱히 어떤 연산을 수행하거나 어떤 값을 지정하지 않아도 이 주문 목록 번호라고 하는 기본 키는 유니크함이 보장되는 한도에서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시퀀스나 키 제약 조건 등을 통해서 이게 뭐가 좋아지냐면 개발의 편의성이 좋아져요. 여러분 이거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시스템을 개발한다라고 할 때 이게 전에도 비슷한 내용을 조금 설명드렸는데 시간이 들죠. 개발 시간이 들죠. 시간은 곧 뭐다? 비용이에요. 시간은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 시간은 비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개발의 편의성이 향상된다?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생각보다 돈이 중요합니다. 시스템을 개발할 때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하나의 요소가 되죠. 그래서 개발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면을 도입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게 인조식 별자를 사용함으로 해서 개발의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장점이다. 이거 알아두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단점은 뭐예요? 반대로 데이터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제약 조건에 의해서 데이터 입력 단계에서 제약 조건에 의해서 중복 입력을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 요건 되지만 요건 안 된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그다음 인덱스 생성도 마찬가지로 인위적으로 별도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걸 놓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면 왜 성능이 안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 단계에서 인덱스를 추가하면서 튜닝을 많이 합니다. 운영 단계에서 인덱스를 추가해요. 모델링 단계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좋은데 놓칠 수도 있죠. 그럼 운영 단계에서 이거 성능이 안 나오는데 운영 단계에서 인덱스 추가하는 건 운영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 단계에서 인덱스를 추가하고 성능 튜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본질식 별자와 인조식 별자에 대한 내용에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일련 번호 형태의 인조식 별자를 만들었을 수 있다. 왜? 개발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지만 데이터 중복이 발생할 수 있고 별도의 인덱스 생성 등이 필요한 단점도 있다. 결론적으로는 인조식 별자는 이런 요소를 다 감안하고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개발의 편의성이 좋으니까 무조건 인조식 별자를 쓰세요. 이것도 답이 아니고 인덱스 생성도 필요하고 데이터도 중복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인조식 별자 안 써야 돼요.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시스템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을 내리고 선택을 해야 되죠. 그걸 이제 모델러가 하든 누가 하든 해야 돼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질식별자, 인증식별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새로 추가된 내용이라서 문제의 유형 자체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말고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또 거기에 맞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